여보, 도장 찍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겠어. 이 집, 당연히 내 명이니까. 당신이 짐 싸서 나가야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이 식탁 위에 구겨진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입금된 날, 그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았던 아내가 짐을 싸서 울며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 서류부터 읽어보고 다시 말해. 아내가 내민 종이 한 장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 남편. 과연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30년 무시당한 아내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글보글, 톡, 톡.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베란다 창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을 들고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 칸마다 붉은색 X 표시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2월 20일 날짜에는 굵고 진한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D-Day D-Day. 띠링.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입금 완료 김영호님 퇴직금 3억 1,500만 원. 남편의 핸드폰에 뜬 알림 메시지. 정순 씨는 그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세월의 값이자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탄환이 도착한 것입니다. 후. 그녀는 커피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은 왕처럼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집구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밤 누가 짐을 싸서 쫓겨나게 될지를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오후, 정순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물 가져와.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먼저 집안을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구둣발 소리가 거실 바닥을 찍어 누르며 다가왔습니다. 남편 영호 씨였습니다. 정순 씨는 주방에서 서둘러 나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영호 씨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아내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했어? 정순 씨는 말없이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죠.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별거 없어? 에잉, 팔자가 늘어졌지. 영호 씨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빈 컵을 탁자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부쩍 기세가 등등해져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퇴직하면 기가 죽는다는데 영호 씨는 반대였습니다. 수억 원의 퇴직금과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이 그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모임 있는 거 알지? 양복 다려놨어? 네, 안방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구두는? 저번에 보니까 뒤축이 좀 달았던데 광 좀 내놨어? 당신은 말 안 하면 챙기는 법이 없더라. 영호 씨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발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정순 씨는 그 발가락을 잠시 노려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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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물을 써는 것인지 남편에 대한 원망을 써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30년 결혼 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밥상이 조금만 늦어도 국이 조금만 식어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그 말이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젊을 땐 아이들 때문에 참았고 나이 들어선 갈 곳이 없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정순 씨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영호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후루룩 쩝쩝. 영호 씨는 뜨거운 찌개를 소리내어 먹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시원하다. 근데 간이 좀 짜지 않나? 당신 요즘 요리 솜씨가 영 예전만 못해. 늙어서 혀가 둔해졌나? 정순 씨는 묵묵히 밥알을 씹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퇴직하면 말이야. 영호 씨가 숟가락을 허공에 휘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얽매이는 거 없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친구들이랑 낚시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잔소리 듣기 싫거든. 아예 시골 가서 혼자 살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 애들도 다 컸는데 우리가 굳이 붙어 살 필요 있나? 그것은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퇴직하면 너랑 같이 안 놀아준다. 귀찮게 하지 마라. 아니면 이참에 갈라서자. 영호 씨는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 씨를 평생 수발들어준 식모 정도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식모는 주인이 은퇴하면 해고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편할 대로 해요. 정순 씨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꺼봐, 당신도 나 귀찮지? 내가 돈 벌어다 줄 때나 남편이지. 늙으면 짐짝 취급할 거잖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속물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 받으면 딱 내 통장에 넣어두고 당신한테는 생활비 10원 한 장 안 줄 거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알겠어? 영호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정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알뜰살뜰 살림해서 집 대출금 갚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한 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벌어온 사람만 유세 부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내 돈? 그게 정말 내 돈일까? 그날 밤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둔 채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드르렁, 푸, 드르렁, 푸. 세상 편한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아는 남자의 무지하고 오만한 잠꼬대였습니다. 정순 씨는 안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사이에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다른 검은색 다이어리.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꼈습니다. 사각, 사각. 볼펜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202X년 12월 15일.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늙어서 혀가 둔해졌다. 속물이다라며 모욕을 줌. 생활비 안 주겠다고 협박함. 녹음 완료. 정순 씨는 10년 전부터 기록해왔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주정을 부린 날, 생활비를 끊겠다고 위협한 날, 심지어 손찌검하려다 멈춘 날까지. 날짜, 시간, 날씨, 그리고 그가 뱉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폭언들. 이 다이어리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순이라는 여자가 김영호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파놓은 땅굴의 지도였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정순 씨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라는 로고가 박힌 봉투. 그 안에는 남편 영호 씨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릴 치명적인 무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기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곧 끝날 테니까요. 아주 완벽하게. 여보, 넥타이. 이게 삐뚤어졌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나 김 이사님 퇴임하시는 날이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칠칠치 못해서야 원. 아침부터 현관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영호 씨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은 그의 30년 직장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자 대망의 퇴직금 수령일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라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대관식을 앞둔 황제처럼 비장했습니다. 정순 씨는 말없이 다가와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매끄러웠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마네킹에 옷을 입히는 듯 건조했습니다. 다녀오리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뒤풀이 있으니까 밥 먹고 들어갈 거야. 기다리지 말고 자. 영호 씨는 구두 뒤축을 탁탁 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관문을 열다 말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 퇴직하면 이제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을 거니까 반찬 신경 좀 써. 콩자반 같은 거 내놓지 말고 고기 반찬으로. 당신도 이제 긴장 좀 해야 할 거야. 내 돈줄 끊기면 당신 굶어 죽는 거 알지? 으름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까지 그는 아내에게 밥과 돈으로 목줄을 채우려 들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정순 씨는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띠리릭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르릉 멀어지는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정순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남편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지나 누렇게 변한 와이셔츠, 유행 지난 넥타이, 무릎 나온 등산 바지들. 평소라면 세탁소에 맡기거나 곱게 개어 넣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착, 툭. 정순 씨는 옷걸이에서 옷을 거칠게 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얀 와이셔츠가 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졌습니다. 그 위로 양복 바지가, 점퍼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청산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김영호라는 남자의 흔적을 지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대형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그 옷무덤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 꾹꾹. 옷가지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봉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지난 30년 남편의 그늘 아래 숨죽여 살았던 자신의 모습 같아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옷 정리가 끝나자 이번엔 서랍장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자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 봉투와 잡동사니들이 나왔습니다. 술집 명함, 라이터, 그리고 10년 전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 영호 씨는 젊고 패기 넘쳤고 정순 씨는 아이들을 안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날의 기억은 끔찍했습니다. 그날도 영호 씨는 술에 취해 들어와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누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냐? 며 그릇을 던졌고 파편이 튀어 정순 씨의 발목에 상처를 냈습니다. 사진 속의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정순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며 피 묻은 발목을 씻어냈었습니다. 지익. 정순 씨는 주저없이 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남편과 자신이 정확하게 갈라졌습니다. 반쪽짜리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거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꺼낸 것은 베란다 구석 창고에 박혀있던 낡은 공구함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공구함을 열자 녹슨 망치와 드라이버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나가도 싱크대 문짝이 떨어져도 늘 정순 씨의 몫이었습니다. 여자가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못해?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망치를 들어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만큼의 한이 지난 세월 동안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공구함을 그대로 현관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재활용 수거함 옆 고철이라고 적힌 자루 속에 공구함을 미련 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와르르 쨍그랑 녹슨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순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오후 4시 집안 정리가 얼추 끝났습니다. 거실은 썰렁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의 잡지, 탁자 위의 재떨이, 현관의 구두주걱까지 모조리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정순 씨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던지고 간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돈줄 끊기면 당신 굶어 죽는 거 알지? 정순 씨는 핸드폰을 열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액 523만 원 그녀가 알뜰살뜰 모은 쌈짓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남편 몰래 처분한 남편의 금 거북이 판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창립 기념일 때 받아와서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그 거북이.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테지만 당장 변호사 선임비로 쓰기엔 딱 좋았습니다. 굶어 죽기는커녕 아주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당신 덕분에요. 정순 씨는 혼잣말을 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띠링.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입니다. 준비하신 서류 검토 끝났습니다. 완벽하네요. 오늘 저녁 거사 치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정순 씨의 심장이 두근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까맣게 잊고 있는, 아니 잊고 싶어 했던 10년 전의 진실이 담긴 종이 한 장. 밖에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마치 곧 들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처럼 거실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서류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 남편이 들어와 물 한 잔 마시려다 반드시 보게 될 그 자리에. 자, 이제 오기만 하면 돼. 지잉. 갈비 냄새와 숯불 연기가 자욱한 고깃집 테이블 위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던 영호 씨가 실눈을 뜨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졌습니다. 입금 김영호 퇴직급여 3억 1,500만 원. 왔어. 내 피 같은 돈 드디어 들어왔다. 영호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야, 영호야. 들어왔냐? 거하게 쏘는 거지? 당연하지. 오늘 내가 골든벨 올린다. 마음껏 처먹어. 짠, 쨍그랑.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 씨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상사 눈치 보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굽신거렸던 세월에 대한 보상.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 같았습니다. 야, 근데 너 진짜 재수 씨랑 갈라설 거냐?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친구가 걱정스런 투로 물었지만 영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강지처? 웃기지 마라. 걔는 내 등골 빼먹는 거머리야. 내가 퇴직금 받은 거 알면 눈 뒤집혀서 달려들걸?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먼저 선수 칠 거다. 선수? 어떻게? 영호 씨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던져진 것은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오늘 집 들어가자마자 도장 찍으라고 할 거야. 싫다고 하면? 뭐 어쩌겠어. 집 내 명의인데. 나가라고 하면 지가 버티겠냐? 위자료는 좀 줘야지 않냐? 위자료는 무슨 30년 동안 먹여 살려줬으면 됐지. 안 그래? 자, 마셔. 브라보. 부어라 마셔라. 술자리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호 씨의 머릿속에는 장밋빛 미래만 가득했습니다. 이혼하고 퇴직금으로 낚시터 근처에 전원주택 하나 얻고 가끔 동남아로 골프 여행이나 다니는 살. 거기에 잔소리꾼 아내는 없었습니다. 새벽 1시. 기익.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호 씨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꿀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0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띠리릭, 띠로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3번이나 틀린 끝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쿵.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다. 왕이 귀환하셨다. 영호 씨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거실 한 구석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그 아래 소파에 정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지도 않고 마치 망부석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앉았어? 내 돈 들어온 건 귀신같이 알고 기다렸나 보지? 영호 씨는 비릿한 술 냄새를 풍기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순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술 많이 드셨네요. 씻고 주무세요. 씻긴 뭘 씻어. 오늘 결판을 내야지. 영호 씨는 품속에서 아까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펄럭. 종이 뭉치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어. 합의 이혼 서류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자식 다 컸으면 숙려 기간도 필요 없대. 깔끔하게 끝내자고. 정순 씨의 시선이 식탁 위 서류로 향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 글자를 보는 정순 씨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당신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말고. 나 이제 퇴직했어. 내 돈 3억 들어왔다고. 근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늙어 죽을 때까지 지지고 볶고 사냐?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줘. 알다시피 이 집 내 명의잖아.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이라고.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아, 옷까지는 챙겨가도 좋다. 내가 인심 썼다. 영호 씨는 킬킬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정순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스르륵.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또 다른 봉투, 아까 낮에 준비해둔 승리법무법인의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정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죠. 당신도 퇴직했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오, 뭐야,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네. 위자료 달라고 바짓가랑이 잡을 줄 알았더니. 영호 씨가 의외라는 듯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이 던져놓은 이혼 서류 옆에 자신의 봉투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산은 확실히 해야죠. 정산? 무슨 정산? 내가 벌어온 돈으로 30년 먹고 살았으면 퉁친 거지. 아니요. 그런 구먹구구식 계산 말고 법적인 정산이요. 정순 씨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 명의가 진짜 당신 것인지. 영호 씨는 개슴츠레한 눈을 비비며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소유자 이름. 소유자 이정순. 이게 뭐야? 이정순? 당신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이거 우리 집 등본 맞아? 영호 씨의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주소는 지금 서 있는 이 아파트가 맞았고 소유자는 분명 아내 이정순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10년 전 당신 사업하다 부도 위기 맞았을 때. 정순 씨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에 집 압류당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 명의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랬더라? 일단 명의만 돌려놓자. 나중에 다시 가져갈게라고 했었죠? 근데 당신 그 뒤로 1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잖아요. 술 마시고 노느라 바빠서. 영호 씨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분명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위기만 넘기면 다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유야무야 정리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귀찮아서 미뤄뒀던 일. 설마 마누라가 내 집을 꿀꺽하겠어? 하는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산 거잖아.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명의가 무슨 상관이야. 다시 돌려놔. 내놔. 영호 씨가 악을 쓰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두툼했습니다. 명의만 문제인 줄 아세요? 자, 이건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나한테 쏟아부은 폭언 녹취록이랑 일기장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순 씨가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3년 전 당신 동창회 갔다가 모텔 카드 결제했네요. 그리고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 상간녀 소송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영호 씨의 다리가 후들거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진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처럼 군림하며 떵떵거릴 때 아내는 그 밑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을 공부하고 완벽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가. 영호 씨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정순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남편의 이혼 신고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었습니다. 지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영호 씨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협의 이혼은 없어요. 난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했죠? 이 집 주인 마음대로 하라고. 정순 씨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내 명이니까 당신이 나가요. 지금 당장. 술이 완전히 깬 영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 돈은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방어 비용으로 고스란히 묶이게 생겼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밤 잘 곳조차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영호 씨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미쳤어? 뒷조사라도 하고 다닌 거야? 영호 씨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들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쫓느라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뒷조사라니요. 당신이 흘리고 다니는 거 줍느라 고생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턱으로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기억 안 나요? 3년 전 추석 때 친구 장례식장 간다고 하고 외박한 날. 영호 씨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XX 호텔 카드 결제 영수증. 일시 202X년 9월 21일 23시 40분.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봐. 마이너스 미스 김 마이너스. 아니, 이건 그냥 술김에. 실수야, 실수.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영호 씨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수요? 그 실수 한 번이 아니던데요. 정순 씨는 또 다른 종이를 넘겼습니다. 골프장, 노래방, 심지어 내 생일날 당신이 백화점에서 산 여자 목걸이, 영수증까지. 난 당신이 내 선물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빈손으로 들어와서 뭐라 그랬죠? 밥이나 차려 그랬잖아요. 영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바보여서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바람 좀 피웠다 치자. 그래도 내가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잖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영호 씨는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순 씨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용돈 문제로 상의하다가 밥상을 엎음. 내가 돈을 버냐, 뭘 하냐, 주는 대로 써라라며 인격 모독함.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술 취해 들어와서 밀침. 멍든 사진 첨부함. 그만해. 영호 씨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아내의 입을 통해 들으니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다이어리를 탁 덮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돈 벌어다 준 유세의 실체예요. 당신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무기로 나를 사육했어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벌어온 돈 관리해서 불린 건 나예요. 당신 주식하다 말아먹고 사업한다고 날린 거 내가 적금 쪼개고 생활비 아껴서 메꿨어요. 이 집 명의가 왜 내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부도냈을 때 내가 친정 가서 빌려온 돈으로 겨우 막아서 지킨 집이에요. 정순 씨의 말은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영호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집을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내가 묵묵히 뒤치다꺼리를 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이정순,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퇴직금 3억 있어. 이깟지? 너 다 가져. 내가 이 돈으로 더 좋은 집 사서 나갈 테니까. 영호 씨는 마지막 동아줄인 퇴직금을 떠올리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새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순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한지 영호 씨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신 법을 너무 모르네. 정순 씨가 마지막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가압류 신청서도 들어있어요. 당신 퇴직금 당분간 한 푼도 못 쓸 거예요. 뭐라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가면 그 돈 묶이는 거 몰라요? 당신 유책 배우자라 내가 청구하는 대로 다 뺏길 텐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영호 씨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이 묶인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돈 없는 김영호는 날개 꺾인 새가 아니라 털 뽑힌 닭신새였습니다. 거짓말이지? 변호사가 그럴 리 없다고. 믿기 싫으면 은행 가서 확인해 보시든가요. 지금은 새벽이라 안 되겠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관 옆에 놓아두었던 대형 여행 가방을 끌고 왔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영호 씨의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당신 짐이에요. 아까 낮에 내가 미리 싸뒀어요. 정순 씨가 가방을 현관 밖으로 뻥 하고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복도로 굴러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가요. 정순 씨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영호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왕이었는데 지금은 빈털터리의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 나가? 경찰 부를까?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줘? 정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제야 영호 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정말 경찰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등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기계음. 띠리릭, 띠띠띠띠, 띠로리.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정순아,
문 좀 열어봐. 내가 잘못했어. 영호 씨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꺼지자 영호 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12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이닥쳤습니다. 영호 씨는 덜덜 떨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도 차 키도 식탁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수중에 있는 건 달랑 핸드폰 하나뿐. 그나마 배터리는 5%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군림했던 자신의 성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방당한 왕. 그의 마지막 출근 날 밤은 그렇게 길고도 혹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컥, 컥. 좁디 좁은 한평 남짓한 방에서 컵라면 먹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 하나 없는 먹방 창문 없는 방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라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영호 씨는 퉁퉁 불어터진 면발을 씹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그는 젓가락을 내던지고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침대는 어찌나 좁은지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고 얇은 벽 너머로는 옆방 남자의 통화 소리, 윗방의 발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쫓겨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호기롭게 내 퇴직금 을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순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배우자분께서 가압류를 걸어 놓으셔서요. 소송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억 원이 눈앞에 있는데 10원 한 장 꺼내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은 다 떨어졌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 너 마누라한테 쫓겨났다며? 퇴직금도 묶였다면서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술 사준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영호 형님 하던 놈들이 돈 없다고 하니 전화를 피했습니다. 왕년의 김 부장은 이제 고시원 총무 눈치나 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드르륵. 영호 씨는 방문을 열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 앞에는 이미 빨래 바구니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세면대에서 양말을 주물럭거렸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세탁기 한번 돌려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벗어놓으면 아내가 빨아서 다려서 서랍에 넣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보니 알겠습니다. 빨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고 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눗물 묻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니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정순아, 밥 좀 줘.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의 입에서 저절로 찌질한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정순 씨의 거실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칙칙. 분무기로 화초에 물을 주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베란다 가득 노란 프리지어와 율마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키키한 냄새나 남편의 담배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향긋한 꽃내음과 갓 내린 원두커피 향기뿐이었습니다. 어머, 정순 씨. 얼굴이 왜 이렇게 폈어? 보톡스 맞았어? 놀러온 동네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순 씨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보톡스는 무슨, 알터니가 빠지니까 혈색이 도나 봐. 아니, 영호 씨는 연락 없어? 그래도 30년 살았는데 안 불쌍해? 불쌍하긴.
정순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벌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제자리로 돌아간 거지. 평생 내가 떠받쳐줘서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던 거지. 그 받침대 빠지니까 바닥으로 떨어진 거잖아. 그게 본래 자기 위치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씨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의 봄날은 오늘입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쓴 글귀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시원에 비가 내렸습니다. 주룩주룩. 빗물이 낡은 창틀로 새어들어와 벽지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덜덜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살 감기가 왔는지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끙, 끙. 앓는 소리를 내봐도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축번호 1번.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아내의 서늘한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들. 그래, 우리 아들은 받아주겠지. 영호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한참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아비가 좀 아프다. 몸살이 났는지 꼼짝을 못하겠어. 혹시 죽이라도 좀 사다 줄 수 있니?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야근 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 명의인 집, 아버지 거라고 우기다가 쫓겨나셨다면서요?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야, 그건 오해다. 엄마가 과장한 거야. 오해요? 제가 어릴 때 본 것만 해도 수백 번이에요. 엄마가 참으신 거지. 아버지가 잘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 이번 주말에 처갓집 가요. 끊습니다.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뚜 소리만 났습니다. 영호 씨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고 욕하고 싶었지만 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엄마를 하대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열에 들뜬 채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리고 여보, 식사하세요 하며 웃는 아내의 모습. 하지만 손을 뻗자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고시원 바닥만 남았습니다. 으엉, 으엉. 영호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고시원한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영호 씨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양복은 꼬질꼬질 때가 탔습니다. 그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만 세상에서 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화사한 스카프를 두른 여자. 정순 씨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웬 중절모를 쓴 점잖은 신사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하호호 웃으며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영호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질투심과 반가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망가진 꼴을 보여주면 정순이도 마음이 약해질 거야. 예정이 있는데 설마 날 외면하겠어?
영호 씨는 다 마신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정순아, 여보, 다급한 외침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 헉. 영호 씨는 헐떡거리며 정순 씨와 신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몇 달 만에 가까이서 본 남편의 몰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 듬성듬성한 흰 수염, 그리고 옷에서 풍기는 시큼한 땀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 옆에 서 있던 신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정순 씨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누구신가 했네.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영호 씨는 자존심도 버리고 정순 씨의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봐줘. 나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 밥도 못 먹고 몸도 아파 죽겠어. 당신 마음 알겠는데 이제 그만 화 풀고 나 좀 집에 들여보내줘. 응? 그의 손이 닿으려 하자 정순 씨는 팍 하고 팔을 뿌리쳤습니다. 먼지가 묻었다는 듯 옷소매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뭐라고? 나야, 당신 남편 김영호. 우리가 산 세월이 30년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영호 씨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는 신사를 쏘아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야? 남의 마누라랑 대낮에 희희낙낙거리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신사가 당황하여 정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사님 아시는 분입니까? 그 질문에 영호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남들 앞에서 남편을 망신 주진 않겠지. 하지만 정순 씨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영호 씨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전에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아저씨인데 월세 밀려서 쫓겨나고는 가끔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새들어 살던 아저씨. 영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알았던 30년 세월이 아내에게는 그저 새들어 살던 진상 세입자의 시간으로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영호 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신사가 점잖게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세요. 신고하기 전에 물러가시죠. 여사님이 싫다지 않습니까? 정순 씨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차 싣겠어요. 두 사람은 영호 씨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또각, 멀어지는 아내의 구두 소리가 영호 씨의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가지마. 정순아, 나 좀 데려가. 내가 다 잘못했어. 설거지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할게. 제발. 영호 씨는 뒤늦게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잉. 아파트 공동 현관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순 씨와 신사가 안으로 들어가자 투명한 유리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쿵.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안쪽은 따뜻하고 안전한 정순 씨의 세상, 바깥쪽은 춥고 비참한 영호 씨의 세상. 영호 씨는 유리문에 매달려 아내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지고 추레한 늙은 남자의 얼굴. 그것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가족을 부속품으로 여겼던 어리석은 자의 초상화였습니다. 띠로리.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정순 씨가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밖을 향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거기엔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무. 그것이 영호 씨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털썩? 영호 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막차였습니다. 에필로그. 달그락.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 10시. 예전 같으면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내거나 코 고는 소리에 뒤척였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라디오 소리와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서 영호 씨는 춥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김영우라는 불량 채권이 완전히 정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캘리그라피 숙제하느라 못 들었네. 왜? 아빠 때문에? 아니요, 아빠 전화 차단한 지 오래예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요. 요즘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 정순 씨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사는 것. 그 소소한 자유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아까 낮에 썼던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지난 30년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고 꺾일 뻔했지만 그녀는 결국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가슴속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정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홀로 켜진 거실의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